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달이 지나갔어요. 그간 함께 생활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분명 미워 죽겠는데 살아온 세월이 10년이라 그런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제 삶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결혼하기 전에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남편과 시부모님께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저는 애초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난소는 있었지만 난자가 생성이 되지 않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저를 닮은 아이를 볼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도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 얼굴만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이를 가지지 않고 부부끼리 서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곤 하지만 시부모님을 뵐 때면 제 마음이 항상 무거웠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던 세월이 10년이었고 별탈 없이 지내오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애를 저렇게 못 봐서야 되겠어. 엄마 혼자 아이를 데리고 왔나 보네.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너무 힘들어 보인다. 엄마, 괜히 참견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도와줘도 욕으로 돌아온다고요. 쓸데없이 나섰다가 오히려 불편한 일만 생긴다니까요. 그냥 자리에 앉으세요.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더 나쁜 사람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기꺼이 도와줘야지. 먼저들 음식 먹고 있어라. 금방 돌아올 테니. 혼자 식당에 와서 힘들게 아이를 돌보며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울고 있었는데 친모가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아이가 시모가 안아주자 금세 울음을 그치더니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식당 안은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라긴 했지만 시모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을 보니 또다시 죄송스러운 마음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시모를 봤을 때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던 것뿐이지 속으론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걸 눈빛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시모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이를 진정시킨 뒤 다시 아이의 엄마한테 안겨준 뒤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안아주자 울음을 그쳤다는 게 신기한 듯 말수가 많아졌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죄책감에 시달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계속 저에게 말을 시키면서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잡으셨지만 이미 한번 안아봤던 아이한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던 남편도 씁쓸했는지 금세 말수가 적어지더니 음식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방석 같았던 외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이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죠.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쌀쌀맞게 대하는 거 알아? 예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저번에 식당 다녀온 뒤로 계속 그러는데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 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내가 그래서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다른 여자 만나면 당신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 테고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거잖아.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한마디 할 때마다 가시가 있는데 계속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안 봐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차라리 입양을 할까? 당신이 원하는 걸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나도 방법을 찾을 거 아냐. 고민거리를 털어놔봐. 당신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는데 뭐하러 입 아프게 내가 가진 고민을 털어놔. 그냥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어차피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솔직히 나도 그때는 당신밖에 안 보여서 아이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주위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을 봤을 때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아보고 싶고 나를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 내가 선택한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남의 아이를 안았을 때 바라보던 시선은 내 마음을 찢어놓더라. 당신이 누구보다 힘들겠지. 그런데 우리 집안 식구들 또한 10년 동안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앞으로 이런 갈등은 계속해서 있을 테고 당신을 원망하는 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다가 또 내 삶을 원망하거나 이런 삶이 반복될 거야. 그러니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입양하자는 말을 했는데 그러게까지 해서 구멍난 곳을 채우고 싶지 않아. 나를 닮은 아이를 원하는 거지. 평생 무료봉사하려고 내 삶을 입양아한테 바치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만 말하자. 이런 말 해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는데 입만 아프니 나는 한숨 자야 되겠다. 남편은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남편은 저를 막대하는 행동들이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반복이 되어 가다 보니 저도 지쳐버리게 되자 결국 남편과 다시 한번 크게 마찰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각방을 쓴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까지 받게 될까봐 이제는 서로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싶어 관계 정리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무뚝뚝한 말투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차라리 이럴 바엔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10년 동안 우리 함께 해왔지만 그동안 당신은 나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했었는데 당신은 그런 나를 끝까지 붙잡았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는 뭐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것 같아?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원하는 게 이혼이면 그렇게 해줄게. 이혼? 내 10년을 너한테 바쳤는데 이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냐? 그냥 이러다 말겠지. 당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거고 내가 그런 당신을 선택했는데 누굴 탓하겠어?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어? 쓸데없는 감정 소모하기 싫다니까. 더 심한 막말이 가기 전에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게 사는 거야? 우리는 지금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당신이 말한 대로 10년 동안 우리 함께 했어. 그렇다고 남은 인생까지 허비하며 살 필요 없잖아? 놓아주겠다고. 그러니 당신도 원하는 삶 찾아 떠나면 되잖아. 그게 싫다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 아냐?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며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당신 말처럼 허비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지.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혼하는 것도 정말 멍청한 짓인 것 같아. 내가 희생했던 삶들을 보상받지 못하잖아. 나를 충족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신이 채워줘야지. 이대로 평생 살면서 내 불만 다 들어주고 당신은 그냥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 당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나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는데 당신 인생을 망쳤으니 평생 당신 수발되면서 죄책감 느끼며 살라고?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어? 아이만 가지지 못할 뿐이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뭘 얼마나 했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것들이야.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왔으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지. 이번에도 우리 부모님께서 곁에 손주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적적하신 것 같아. 몸 좀 풀게 온천 여행 다녀오고 싶어 하시거든. 당신이 좀 알아봐봐. 이런 것도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눈치껏 좀 행동하면 안 돼? 이번 주 주말에 가고 싶어 하시니까 괜찮은 곳 알아봐서 보내드리도록 해. 애를 가질 수 없으니 당신이 이런 걸로 충족시켜 드려야지. 남편은 저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그날 전부 다 쏟아질 정도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가 어떤 정신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온천 여행 보내드릴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통화가 끝난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좋지 않은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죠. 우리 온천 여행 보내주기로 했다며? 요즘 몸도 찌뿌둥한 게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많더라고. 온천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고맙다. 저번에 식당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봐서 그런지 마음이 뒤숭숭했었거든. 그런데 이번 여행 다녀오면 어느 정도 기운이 회복이 될 것 같네. 충주의 온천이 유명하다던데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라. 이번 주 주말에 출발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고 넉넉하게 용돈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며느리한테 대우도 좀 받고 하는 거지.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없는 거지? 솔직히 우리도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하는지 정말 고민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충족을 시켜주니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은 되는 것 같네. 앞으로 좀 더 자주 부탁하게 될 것 같은데 괜찮지? 내가 너였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 그럼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게 돈 아끼지 말고 할 수 있는 패키지는 전부 다 껴넣어놔라. 시모도 남편과 다를 게 없었어요. 은근히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물질적으로라도 채워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이용해 다른 부분들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저에 대한 불만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다가온 주말에 시부모님께선 온천 여행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키울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과 계획은 남편과 시부모님이 하셨으면서 저를 탓하는 남편 때문에 저 또한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온천 여행을 떠나신 뒤 며칠 동안 조용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실 때 버스가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일이 있었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필 시부모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남편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세운 온천 여행 계획이 시부모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며 병원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 제 멱살을 잡은 채 패대기를 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밖에 없었는데 제 돈으로 보내드렸다는 거에 남편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막말을 퍼붓게 되면서 세상 떠난 시부모님 앞에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부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었고 이혼 얘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내 탓인데? 당신이 온천 여행 보내달라는 말을 꺼냈었잖아. 나한테 그런 말 꺼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지. 선택은 당신이 해놓고 왜 내 탓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최종 결제를 한 게 내 탓이라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신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전부 당신 때문이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로에게 안 좋은 상처만 계속 남게 되니까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례식 끝나고 바로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은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것도 내 탓을 하며 평생 못 살게 굴 거 아냐. 그럼 이대로 당신이 원하는 이혼해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만 됐어도 우리 부모님께서 온천 여행은 떠나지 않으셨겠지. 전부 다 당신 탓인데 누굴 원망해? 내 옆에서 평생 자신의 몸에 대해 한탄하면서 살아. 나는 절대로 이혼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당신을 선택했던 게 제일 후회스러워. 이번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남편은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온갖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도 시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터라 남편의 막말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병원에서 난리를 치다가 시부모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오셨는데 이미 술이 잔뜩 취해버린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퍼부으며 저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셨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냐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저희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재석을 뒤집어 놓으시려고 장례식장에 오신 건가요? 고개만 떨구고 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까지 왜 입을 꾹 다물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들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죠. 더 심한 말 해드릴까요? 저는 앞으로 평생 이 사람 괴롭히며 살 거예요. 우리 부모님 떠나가게 만든 죄인이니까요.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하면서 온갖 아픔은 다 받으면서 살아야 제 마음이 그나마 조금은 편해질 것 같다고요. 손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불쌍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 제 옆에서 그 아픔을 전부 느끼며 살아갈 겁니다. 볼일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화가 나고 시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막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잖아.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당신이 이런다고 떠나신 두 분이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건데? 남편은 화가 난다며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와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길래 부모님은 일단 남편이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리를 피하셨고 저도 부모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다시 얼굴을 보인다면 저에게 온갖 상처를 줄 게 뻔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와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오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취하게 되면서 저희는 시부모님의 장례를 볼 수 없었고 장례가 끝난 이후 남편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매일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상당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떠났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어느 날 남편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아이를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애야. 엄마도 없으니 당신이 키우면 되겠어. 우리 부모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이것도 당신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애도 못 낳는데 내 피가 섞인 자식을 가지게 됐으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이 아이의 아빠가 당신이라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다닌 건데? 방금 말했잖아. 내 피가 섞인 아이라고. 쓸데없이 거짓말 치겠어? 당신이 원하는 애 안겨줬으면 된 거 아니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정도까지 배려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앞으로 책임지고 키워내. 알겠어? 앞으로는 당신이 이 아이의 엄마니까 지금부터 모든 걸 쏟아 부으라고. 지금 하는 말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네? 당신 제정신이야? 이 아이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없다고 거짓말 치면 내가 그 말을 믿겠어? 나는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내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다른 여자 좀 만났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이 아이의 엄마는 출산하고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으니 앞으로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야.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남의 여자 뱃속에서 나온 애라. 키우기 싫은 거냐? 남편은 이미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저보고 수습해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들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도 없었던 터라 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 아이를 안은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일단 아이를 들쳐맨 뒤 마트에 들러 급하게 젖병과 분유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보며 분유를 타서 울며 보채고 있는 아이 입에 물려주자 어느 정도 상황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닥친 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인데 남편은 불러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젖병을 물은 채 잠이 들었고 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남편한테 큰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본 적 없이 저에게 온 아이도 불쌍했지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제 자신 또한 너무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막 나가는 남편의 행동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저도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 자식까지 데려온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미리 준비되어 있었지만 꺼내지 못했던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건네주며 그동안 함께했던 10년의 세월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콧방귀도 안 끼면서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부모님의 귀에까지 전달되면서 저희는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저희 손을 들어준 재판은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차마 남편이 바람 피워 만든 자식을 제가 키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결정된 이혼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울고 웃으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끝은 불행이었고 저희는 한순간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또 다른 시작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한 적도 없었고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어요. 남편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알고 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데 뒷좌석 카시트에 타고 있던 아이는 다행히도 무사했다며 간호사의 품속에 안겨있는 아이를 저에게 건네 주었어요. 몇 달 만에 보게 된 아이는 지쳐 잠이 들어 있었고 남편은 더 이상 이 세상과 살아가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가 버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몰라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이 떠난 충격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까지 떠나가 버리니 이런 제 삶이 차라리 꿈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뿐 현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제 손으로 남편의 장례까지 치러야만 했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이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걷어들일 필요 없다며
법적으로도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그 아이를 시설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남은 제 인생을 아이로 인해 망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부모님의 말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 아이는 절차대로 시설로 가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부 지켜봐 주었습니다. 원장님은 저한테 이제 작별을 해야 된다면서 아이의 입소 사진 찍은 걸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다가왔는지 눈물을 쏟아내었지만 차마 남편이 바람 피운 아이를 제가 걷어들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건네받은 사진 한 장을 보며 흐느끼고 있던 순간 입소 사진 뒤에 누군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작게 나온 얼굴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저희 쪽을 바라보던 위치를 고개를 들어 확인하는 순간 저를 몰래 바라보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인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숨기고 있던 여성분께 말을 붙였습니다. 고개를 숨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여자는 저를 밀치면서 도망치려 하자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팔을 잡고 몸을 돌려 세웠는데 몇 달 전에 시부모님과 외식을 할 때 아주 잠깐 만났던 여자였어요.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 방법을 몰라 울고 있던 아이를 시모가 달래주면서 진정시켜 줬었는데 그때 앉아있던 여자가 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여자는 저에게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죄송하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죠.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애가 태어나게만 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조건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 아이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분의 부모님께서 돈을 주며 제 자식을 계속 요구하시길래 도망쳐 다니고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모유를 끊을 때까지는 제가 데리고 키우겠다고 했었죠. 다행히 조율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저보고 출산했으니 몸보신을 해야 모유도 잘 나온다면서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길래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그쪽도 식당에 함께 왔길래 당황스러웠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다가온 어머님이 제 아이를 안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쪽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남게 될 거라면서 상간녀 소송을 당하기 전에 조용히 돈만 받고 사라지라며 큰일을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을 꺼내셨죠. 제가 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모든 상황들이 두려웠던 저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두 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한테 아이는 차라리 제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절대로 아이를 줄 수 없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절 밀치고 제 자식을 데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쪽의 품에 안겨있는 애를 멀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두 분이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쪽 대신 그 사람의 옆자리에 들어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내 자식을 카시트에 태우더니 차를 출발시키려 하길래 더 위험해질까봐 택시를 타고 그 뒤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애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술을 마시고 있길래 저는 택시에서 내려 그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다가 저를 피해 달리던 차량은 결국 사고가 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내 자식은 결국 시설에 맡겨질 게 뻔하고 저는 기다렸다가 제가 침몰하는 사실만 밝히면 다시 애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이 숨어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처음엔 돈이 급해서 선뜻 받아들인 거였는데 막상 애가 태어나고 보니 차마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제 아이는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전부 다 벌을 받았지만 제가 잘못 선택한 일들 때문에 벌어진 거니 저를 처벌하시면 전부 다 받을게요.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옆에 있어줄 수 있게 부탁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는 그 여자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저 몰래 많은 돈을 들여 대리모를 구했던 거고 아이를 몰래 키우려 했다가 대리모였던 여성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자 개에게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온갖 막말로 여성분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저와 시부모를 잃게 된 충격과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저와 이혼을 한 뒤에 이 모든 게 자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다 생모였던 여성분이 끝까지 쫓아가 말리게 되면서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의 자식은 기적처럼 크게 다친 곳 없이 살아있게 되었던 거였죠. 저 몰래 충격적인 일들을 계획했던 그 사람들의 최후를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의 제의를 받은 여성분은 고아로 자라오면서 힘든 삶을 살다 보니 돈 때문에 혹해서 받아들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배아파 낳은 자식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모성애가 제 분노를 꺼트렸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은 이 여성분이 아니었더라도 분명 다른 여성분께 돈을 주고 제의를 했을 게 분명했어요.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앞에 용서를 구했던 여성분은 끝내 자식을 품에 안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저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어리석은 행동들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더 큰 상처를 받았겠죠. 지금에라도 모든 사실이 밝혀져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시설에 다녀온 이후 제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기혼자만 입양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미혼자도 입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과 합의한 끝에 입양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제 삶에 들어온 기적 같은 아이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좋은 일들이 언제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들을 키워낸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이후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힘없는 노인으로 변해버려 평생 제 곁을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배아파 낳아 키운 새 자식들은 은혜도 모르고 저를 내쳐버리는 통탄한 일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너무 그립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건지 후회만 남게 되었어요. 힘들게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해오며 이악 물고 버텨왔었는데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함보다는 더 많은 걸 바라고 있었고 결국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가져오는 비통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즐겨하던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서둘러 병원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대장암이었던 거죠. 이미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앞이 안 보였었는데 남편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본인 몸을 걱정하기보다 저를 더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먼저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꺼냈을 때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 못해줬던 기억들만 떠올라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자식들이 찾아왔죠.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몸 관리에 엄청 신경 쓰시더니 대장암이 말이 되냐고요? 의사는 뭐라고 하는데요? 좋아질 수 있대요? 항암 치료를 받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 최근 들어 살이 많이 빠지더니 안색도 안 좋아지고 혈변도 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몸에 이런 문제가 있을지 전혀 몰랐다. 웬만하면 너희들도 병원에 자주 와서 아버지랑 대화도 자주 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듯해.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자주 와요? 오늘도 정말 힘들게 시간을 뺀 거라고요. 잠깐 온 것뿐이라 회사에 다시 가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아직 정정하시구만. 병원에서 너무 겁부터 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얼굴 뵀으니 먼저 가볼게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너는 지금 회사가 먼저니? 너희 아버지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상처를 줘야만 속이 후련해? 너는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만투성이야? 네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인데? 너희 아버지가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너한테서 눈물 짜내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지금의 너를 있게 해준 너희 아버지인데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저 혼자서 알아서 큰 거지. 받은 기억은 전혀 없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보면 아버지가 모든 걸 저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좋은 기억보단 서운했던 기억들밖에 없어서 엄마가 원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서 못들 하는 거야. 그만하고 너는 바쁘다며? 그럼 서둘러서 회사로 가봐라. 당신도 너무 열내지 말고 그러다 혈압 오르면 어쩌려고 그래? 평소에는 찍소리도 못하던 놈이 이제 와서 저러는 거 보니 열불 터져서 그래. 너 혼자서 알아서 컸다고? 그동안 먹여주고 채워주고 대학 등록금에 취업했다고 차만 뽑아줬어? 결혼한다고 해서 그 비용 전부 대주고 신혼집까지 마련해줬더니 너 지금 한다는 말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동안 남편이 쉬지 않고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셋째까지 전부 뒷바라지 해줬는데 받을 때는 넙죽 엎드리던 놈이 저희 남편 세상 떠날 날이 되니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아들한테 받은 상처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병실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죠. 둘째 아들이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며 병실 밖을 빠져나간 뒤에야 모든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첫째와 막내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있고 싶어 자식들을 돌려보냈어요. 남편도 그제서야 힘든 몸을 눕히며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있는데 본인이 과거에 아이들한테 너무 못해준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둘째 아들이 원래 첫째와 막내보다 욕심이 상당히 많아서 모든 자기가 전부 다 가지려 하길래 남편이 몇 번 안 좋은 말을 했었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셋을 키우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항상 아낌없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었죠. 결국 둘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첫날 병문안 온 이후 단 한 번도 찾아와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자기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와야 하는데 끝까지 오려 하지 않자 너무 화가 난 저는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곧바로 받은 둘째 며느리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듯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제가 지금 모임에 나와서 전화 통화를 오래 못하거든요. 용건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거냐?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지금 모임에 나가 웃고 떠들고 있는 거야? 아버님 세상 떠나신 거 진작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이라서요. 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저희 말고도 형님네도 있고 동서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만 날도 아닌데 너무 열내지 마세요. 그이가 첫날에는 굳이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나중에 전화 주시겠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너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니? 지금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놈은 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그게 오늘 엄청 중요한 일이 잡혀 있어서 어머님 전화 못 받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중요한 계약 건이 있어서 꼭 성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프 모임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이는 이제 시작이라고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떠나신 아버님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장례식장 참석 못하면 나중에 시간 될 때 납골당이라도 찾아가도록 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장례식장에 오지 않는 것도 화가 나는데 며느리는 제 속을 더 긁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 저는 장례가 끝나면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그런지 뒷골이 당길 정도였고 둘째 아들 내외는 결국 장례식장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막내 내외는 저보고 참으라고 했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에
저녁에 둘째 내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누르자 그제서야 아들은 문을 열어 주었어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연락 정도는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시간 없으니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제가 장례식장 못 갔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올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부터 걱정하셔야죠.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자식된 도리로 장례식장은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비칠 수가 있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해달라는 건 다 해줬는데도 너는 항상 불만이었잖아. 세 아들 중에서 네가 제일 많이 가져갔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불효를 남겨?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세상 떠나실 때 너만 걱정하고 떠나셨다.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거냐? 며느리 너도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와라.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어머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라 기분 망치면 안 되거든요.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데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오늘 약속 망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서운한 게 있으셔도 오늘은 적당히 하시고 살펴 들어가세요. 차라리 그냥 장례식장 갈 걸 그랬어. 잠깐 얼굴이라도 비쳤으면 쓸데없이 잔소리는 안 들을 거 아냐? 귀찮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대? 내 아들이 서운한 게 있었더라도 네가 잘 설득해서 데리고 왔어야지.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니? 내일 당장 납골당에 찾아갈 거니까 너희들도 따라 나서라. 주말인데 잠깐 시간 낼 수 있는 거잖아. 표정들이 왜 그래? 그것도 싫은 거냐? 내가 정말 난리치는 꼴을 봐야 되겠어? 오늘 중요한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알았어요, 알았어. 가면 되잖아요. 그럼 내일 다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엔 연락 없이 찾아오시면 만나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볼일 끝난 거죠? 아들 내외는 저를 밀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내려가 버렸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다음날 납골당에 같이 가겠다는 말에 한 번 더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마지막으로 믿고 싶었고 인연을 끊더라도 자식이 세상 떠난 남편의 모습은 봐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다음날 납골당에 갈 준비를 하고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로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 아들은 끝내 저와의 약속을 깨버렸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었던 저는 다시 둘째 아들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와의 약속을 깨버린 아들의 행동에 더 이상 미련 두고 싶지 않아 인연을 끊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문제로 저에게 찾아온다 해도 저는 둘째 아들한테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 결심했죠. 그렇게 둘째 아들과 인연을 끊어내고 살아가던 어느 날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길래 무언가 부탁을 하려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첫째 아들이 먼저 입을 열어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었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자 첫째 아들이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시죠? 저희 둘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그동안 모아둔 돈들로 막고는 있지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 손 벌릴 곳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그래도 숨통은 찰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엄마도 저희 회사 사정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만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큰 타격이라 지금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저희 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말아요. 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재산을 저희한테 전부 주시면 사업이 다시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머, 그렇게는 안 되죠. 저희한테 돈을 빌리려 하시길래 뭔가 느낌이 안 좋았는데 어머님 집에까지 찾아오실 줄은 정말 몰랐네. 어머님, 도와주지 마세요. 아주버님이랑 서방님이 지금 아버님 재산 탐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많은 재산 홀라당 넘겨주시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절대 안 돼요. 너는 또 여기는 어쩐 일이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니? 아버지가 옆에 없으니까 그새 달라붙어서 재산을 탐내려 하는 거야? 제가 아무리 개차반같이 행동을 했어도 재산 문제는 별개이니 무조건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문제만큼은 내가 빠질 수 없지.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아버지 재산 전부 다 준다고 해서 나중에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형,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재산 문제는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지. 단독적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내가 형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가져가게 놔둘 것 같아? 엄마, 재산 문제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도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너희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면서 네가 재산을 가질 자격이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리 집안 중에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알아채선 허락도 없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이참에 잘 됐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 첫째랑 막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전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아들 내외는 말도 안 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귀를 닫아버렸고 둘째 아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실들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첫째와 막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옆자리를 지켜줬었는데 그래서 더욱 남편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상당히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해서 남편이 그동안 평생 벌어모았던 재산들 전부 다 털어 첫째와 막내 아들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는 제 결정에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제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며 그렇게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업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 안정권에 들어선다면 저에게 받았던 만큼 베풀어 주겠다고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 혼자 살기에는 관리가 힘들 것 같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었죠. 그렇게 하나둘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의 서재 책상 밑에 못 보던 상자 하나가 있길래 주워들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순간 어디서 탄 냄새가 코끝을 찌르길래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주방에서 화재가 나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에 화재가 날 만한 걸 올려둔 것도 아니었는데 저 혼자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불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화재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뿌려 보았지만 이미 천장까지 타고 올라가 버린 화재는 저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밖으로 탈출을 해야 하는데 집안에 있던 물건들과 남편과 함께 있던 추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걸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발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차오른 연기는 제 시야를 가로막았고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제가 들고 있던 상자 하나만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렸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화재가 현관에까지는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열면 바로 열릴 줄 알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무리 잡고 돌려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미 거실 천장까지 화재로 뒤덮인 상태에서 현관문도 열리지 않자 저는 2층 계단으로 급하게 올라가 옥상으로 탈출을 했어요. 건물 안에서는 물건들이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고 열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는 사이 119가 도착해 화재 진압에 힘을 써줬지만 이미 집안은 전부 다 타고 재로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어느 정도 연기를 마신 상태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제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에 자식들이 병실 문을 열며 사색이 된 얼굴로 제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서 그날 바로 퇴원을 할 수는 있었지만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갔고 저는 자식들의 행동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거예요? 아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화재가 난 발화 지점이 주방이라고 하던데 뭘 하셨길래 불이 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집이 전부 다 타버렸다면서요. 그럼 아예 허물고 땅만 팔든지 해야 되겠어요. 당장 지낼 곳은 있으세요? 나도 왜 불이 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주방에서 딱히 뭘 한 것도 없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나와보니 주방에서 이미 불이 나고 있었어. 집이 그렇게 됐으니 전부 다 헐고 땅만 처분하던지 해야 되겠지. 그런데 거처가 없어져서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너희들한테 신세 좀 줘도 괜찮겠니?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나 혼자 살 곳 마련해서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너희들한테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다. 엄마도 지금 너무 놀란 나머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 저희 집에요? 잠깐만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도 애들이 많아서 어머니가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어요. 방도 없고요. 나도 형이랑 같은 상황이잖아. 우리도 남는 방이 없어서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숙소 같은 데서 잠깐 지내시던지 집 근처 원룸 하나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화재가 난 집 철거하고 땅을 파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소식 듣고 왔어요. 어쩌다가 화재까지 났어요? 혼자 계시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셔서 주방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면서요? 설마 엄마 치매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에 화재가 난 걸 모르고 계신 거죠? 그래도 상태는 멀쩡해 보이니 저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딱히 지내실 곳도 없으실 텐데 창고 옆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용품들 구비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세상을 떠나셔야 남은 재산까지 전부 다 홀랑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그럼 저는 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둘째 아들이 나가자 첫째, 셋째도 잠깐 제 거처를 마련해주기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급하게 둘째 아들 뒤를 따라 나갔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들한테 한 소리 하려고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세 아들 녀석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오고 가는 걸 듣게 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노인네가 명도 참 더럽게 즐기네. 어차피 화재 난 거 그냥 같이 사라졌으면 좀 좋아?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그걸 뛰쳐나오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모든 건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 그 땅값이 얼마짜리인데? 이제 두 번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그래도 아버지 재산은 전부 다 받았잖아. 둘째 형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으면 우리한테 그 큰 돈이 들어왔었겠어? 둘째 형이 일부러 엄마를 자극한 거잖아.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은 거고. 그래야 엄마가 둘째 형에 대한 분노 때문에 보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재산을 더 쉽게 준 거였잖아. 이번 것만 조용하게 넘어갔었다면 껍데기까지 홀라당 벗겨먹는 거였는데 정말 아쉽네. 그렇게 많은 돈을 맨날 숨겨놓고 꺼내려 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돈이 많으면 알아서 좀 나눠주면 될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나눠주고 정작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일단 오갈 데도 없는 노인네 괜히 분노 사게 해서 남은 재산 토해내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둘 중 하나는 잠깐 동안 모시고 있어. 막내 네가 좀 모시고 있어라. 어차피 그 땅은 금방 처분되니까 며칠만 같이 지내면 되는 거야. 이번 것만 끝내면 더는 볼 일 없으니까 네가 좀 희생해라.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파투낼 생각은 아니지? 불편해도 조금만 참고 신경 써주는 척 연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 아유, 왜 하필 나야? 형들은 꼭 하기 싫은 일들은 나를 시키더라. 항상 보면 뒤처리는 내가 전부 다 했었다고. 이번에 들어오는 재산은 내 비중이 컸으면 좋겠어. 세 아들 녀석들은 처음부터 남편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짜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는 둘째 아들에게 보라는 식으로 첫째와 막내에게 도움을 줬던 거였죠. 거기에다가 화재 또한 저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재산까지 가져가려고 계획을 해서 행동까지 옮긴 거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화재를 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첫째와 막내도 둘째와 손을 잡았다는 게 너무 큰 아픔으로 찾아오고 말았죠. 결국 저는 그날 이후 제 뱃속에서 나온 세 아들들을 용서해 줄 수 없었고 화재가 난 집 옆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앞으로 어떻게 그놈들을 정리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화재가 나서 CCTV도 무용지물이었고 둘째가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 화재가 났을 당시 조사를 했던 형사님을 다시 만나 제기로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담당 형사는 세 아들의 뒤를 조사했고 저는 화재가 난 집을 철거한 뒤 남겨진 땅을 처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 아들들은 제가 걱정도 되지 않는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를 보러 단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남편과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정말 앞만 보며 열심히 뛰어왔는데 정작 제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너무 허무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대한 후회만 남아버렸다는 거에 결국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컨테이너에서 지친 몸을 눕힌 채 잠을 청하려 하는데 남편이 남기고 떠난 상자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때 서재에서 들고 온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힘든 몸을 일으켜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몇 개 있었고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작은 다이어리 같은 회고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의 내용을 살펴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세 자식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거에 따른 증거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모른 척하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해선 안 될 잘못을 가하려 했다는 내용들부터 첫째와 막내 또한 남편이 가진 재산을 지속적으로 탐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그 세 아들에게 감시를 붙인 남편은 아들들의 계획들에 모두 방어를 하며 위기에서 몇 번이나 벗어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세 아들이 모여 의논한 범죄 계획과 그리고 남편이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먹고 있던 약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했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확보해 놓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세 아들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지속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었던 거고 남편의 재산이 점점 사라져가자 세 아들들은 더욱더 치밀하게 접근해서 남편의 재산을 탐하려 했는데 그동안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세 아들들을 키우며 지난 세월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아비로서 많이 부족해 아들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후회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하지 못한 일들을 제가 직접 하기 위해 상자에 있던 증거물들을 형사분께 넘겨주게 되면서 세 아들들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기록들은 세 아들을 궁지로 몰아세웠고 결국 재판에서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저에게까지 잘못을 가하려 했다는 거에 상당히 무거운 중범죄로 처벌이 내려져 모든 계획의 중심이 되었던 둘째 아들은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첫째와 막내는 징역 5년으로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듣고 싶어 둘째 아들과의 면회를 신청해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죠. 둘째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잘못만 있는 줄 아세요? 두 분은 저희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줄 아냐고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정작 내 손에 쥐어주는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로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려면 뭐하러 이런 집안에 저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아낌없이 도와주시면서 정작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재산을 제가 모두 다 가져가고 싶었다고요. 자식은 원래 끝도 없이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달라 하면 아낌없이 줘야 하는 게 부모라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너희 아버지랑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었는데
지금까지 너희 셋을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 왔었다. 그런데 주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질 수는 없는 거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너희 아버지는 알려주려 했던 건데 그걸 너는 불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 어차피 저는 여기에서 7년만 있으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제 눈에 들어오는 곳에 있으시면 안 될 거예요. 엄마를 끝까지 찾아내서 제가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각오하고 계세요. 평생 두 발 뻗고 주무시지 못하게 만들 테니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사시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년 뒤에 두고 보자고요. 둘째 아들도 그렇고 첫째 막내 또한 저와 남편에 대한 분노는 가득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고 가르쳤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좋은 결과는 얻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세 아들들이 계획해서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저에게 돌아왔고 지금 현재 저는 다른 지역에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의 삶이지만 이곳에서 세 아들 녀석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었는데 얻은 거라곤 아픔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지역에서는 앞으로 좋은 날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작게 운영하고 있는 찻집에 잠깐 머물러 가는 손님들과 수다를 떠는 게 요즘 제 낙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만약 저희 찻집을 방문해 주실 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네요. 새롭게 시작한 남은 인생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평화가 끊이지 않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결국 이혼까지 선택하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첫 결혼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진 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결과는 자동적으로 뒤따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꿈꿔오고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점점 멀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남편과 돈 문제로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해주지 못했었어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새롭게 꾸린 가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금전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힘들게 결혼을 한 만큼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실망만 안겨준 남편의 행동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하고 말았어요. 화를 내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해 답답할 뿐이었죠. 당신이 하는 행동을 봐봐. 정말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지금 어떻게 했어? 어머님이 여행 좀 다녀온다고 용돈 좀 달라고 하니까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200만 원을 보내드렸잖아. 그게 맞는 거야? 내가 돈 함부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지? 아버님이 지금도 충분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당신한테 돈을 받냐는 거야. 200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생활비 쓰고 저축까지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당신은 나랑 상의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돈을 벌면 뭐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우리의 삶은 좋아질 수 없는 거라고. 내가 벌은 돈으로 우리 엄마 효도 좀 시켜드리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나한테 화를 낼 일이야? 그동안 같이 지내다가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집안에 빈자리가 생기다 보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내 입장도 생각을 좀 해줘야지.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금전적인 지원밖에 더 있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면 안 된다. 도대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결혼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나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언제나 나한테 잔소리만 늘어놓고 있잖아.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봐. 내 말을 들은 게 하나라도 있어? 대답을 해봐. 맨날 당신 엄마 걱정뿐이잖아.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더 이상 못 봐주겠어. 매번 매달마다 어머님은 당신 돈을 뜯어갈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당신은 그걸 효도랍시고 더 퍼주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 없는 거야.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어머님한테 전화를 할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건지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괜히 전화를 해서 시모의 기분을 망치지 말아달라며 저를 말렸지만 이미 기분이 상할 만큼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시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으신 시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한마디 하시길래 불만을 털어놨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도 정말 많이 참다가 연락을 드린 건데요. 매달마다 이 사람 돈을 가져가시면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죠? 어머님은 여행 가신다고 이 사람이 한 달 힘들게 벌은 돈에서 200만 원을 그냥 가져가시면 저희는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가 없게 된다고요. 꼴랑 200만 원 가져갔다고 지금 전화를 하자마자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머님,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어머님이 놀고 먹고 즐기시는데 사용하신 돈이라고요. 그 돈을 저희가 모았다면 좀 더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 한 달 월급 300만 원 겨우 넘는 거 아시면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돈 관리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네요. 내 아들이 효도 좀 하겠다고 용돈을 주는 건데 지금 그걸 막겠다는 거야?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니? 어디서 시애미 돈줄을 막으려 하고 있어? 내 아들한테 받는 돈은 당연한 권리라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전화하기만 해봐라. 그땐 좋게 말로 넘어가지 않으마. 시모는 남편이 주는 돈을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결혼 전에도 돈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었다지만 저희가 부부로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 걸 아시면서 시모는 전과 동일한 금액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제 의견은 조금도 반영하려 하지 않으셨죠.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와 심각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자 남편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제 핸드폰을 빼서 전화통화를 끊어버리는 어이없는 일을 만들어버리면서 시모한테 최대한 안 좋은 감정 억누르며 불만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뺏어가는 순간 남편한테 모든 화를 쏟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남편의 돈 관리는 제가 하겠다고 설명하자 오발대발하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돈 관리를 저에게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과 그날 한바탕 했는데도 해결 방법은 찾을 수가 없었고 끝내 저희는 냉전 상태에 들어가고 말았죠. 시모는 저희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듣게 되었는지 얼굴 좀 보고 대화하자며 시댁으로 부르시길래 한 번은 부딪혀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시댁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시모가 받고 있는 금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할 것 같아 무조건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나는 내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나중에 큰 돈이 나갈 때가 되면 내가 안 도와주겠니? 너희 시아버지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 돈은 전부 다 저축하고 있는데 그건 차후에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꺼내지 않고 있는 거다. 며느리니가 뭘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너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당장 굶어 죽을 정도로 경제적인 부족함은 없는 거잖아. 내 아들 월급 전부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때 네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다짜고짜 화부터 내서 나 또한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해 막말을 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이해를 하고 조절을 하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방법은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때는 어머님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거친 모습을 보여드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용돈 받지 마시고 그냥 아버님께서 벌어오신 돈으로 생활을 하세요. 그럼 문제될 거 없어요. 저도 충분히 돈 관리 잘할 수 있는데 굳이 나중에 저희가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벌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그냥 이 사람 돈을 제가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혼 전에는 용돈을 받아오셨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싶다는 건데 어머님은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으시잖아요. 무조건 키워준 거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하고 이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지금의 화를 불러오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말은 앞으로 내 아들의 돈 관리는 전적으로 네가 할 테니까 용돈은 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라 이거니?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앞으로 잘 살아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를 가져야 하고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조금도 배려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들을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진 않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도 많이 당황스럽다.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시모는 제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통해 누려오셨던 게 있으셔서 그런지 그런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시모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 문제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해결되는 건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시모와 저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지면서 해결하기보다는 안 좋은 감정을 조금씩 꺼내놓고 말았죠. 저는 정말 남편과 결혼하고 시모와 돈 문제로 싸우게 될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옆에서 계속 시모 편만 들어주면서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길래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항상 엄마 옆에 붙어 있었던 내가 없어지니?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시는 건데,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우리 엄마는 무슨 낙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야. 여행이라도 좋은 거 보내드려야 어느 정도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거 아니야. 당신이 나랑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 엄마 모실 것도 아니잖아. 당신 지금 말끝마다 우리 엄마라고 하는데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계속 애처럼 굴 거야? 왜 계속 나한테 실망만 안겨주는 건데? 내가 분명 얘기했지? 당신이랑 나는 결혼을 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모든 걸 다 망치고 계신다고. 한 달 용돈이 50만 원 정도였다면 내가 어느 정도 납득하고 받아들며 살았었겠지. 그런데 매달 200만 원을 가져가시면 결혼은 뭐하러 허락하셨냐는 거야. 그 이상 가져갈 때도 많으시잖아. 당신은 나랑 이룬 가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소꿉장난 하는 거야? 나는 당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도 중요하다고. 둘 다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내 입장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잖아. 우리가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 서로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줘야 하는 건데 엄마는 나한테 용돈 받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런 엄마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것 뿐이야. 그런데 당신은 우리 가족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좀 한 발 물러나서 좋게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당신이 너무 속이 좁아서 우리 집안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엄마 표정을 봐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있어? 아들인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욕이 나올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집안과 결혼한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날 시댁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는 제가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치게 되면서 차라리 미래도 없는 삶을 힘들게 붙잡고 살 바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답일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죠. 대화조차 안 통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당신이 벌어오는 돈은 어머님 배만 불리고 있고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당신 배만 불리고 있으니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평생 동안 당신 밑에서 무료 봉사하느니 정신 상태가 제대로 박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뿐인 내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일을 후회하고 있어. 차라리 우리 둘의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서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효도하면서 어머님한테 한 달 고생해서 받은 월급 전부 바치면서 살아. 그게 당신 삶이라며. 나는 그 꼴을 보면서 살아갈 순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야. 어머님도 그게 좋을 것 같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나랑 그만 살겠다는 거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엄마, 지연이가 이젠 아예 정신줄을 놨나 봐요.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결국 내 입에서 아들한테 돈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야 그만하겠다는 거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네가 생각하는 기준에
우리 집안의 행동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그건 안 된다. 저를 붙잡을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어머님도 옆에서 제잘거리는 며느리보다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새 며느리를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비정상인데 굳이 정상인 사람들 사이에 껴서 살아봤자 피해만 주는데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속으론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혼 통보를 하자 남편과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두 모자 사이에 질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시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뭐라도 얻지 못한다면 헤어질 걸 각오하고 갔었기 때문에 단호한 행동을 보인 저를 시모와 남편이 감당할 수는 없었고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죠. 시모는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기약도 없는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걱정하고 계셨어요. 남편도 시모에게 서둘러 손주를 안겨주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한동안 용돈을 받지 않겠다며 차후에 다시 만나서 조율을 하자는 대답을 받아내게 되었고 돈 관리 또한 제가 하겠다고 하자 시모는 고개만 끄덕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날이었지만 그래도 밀어붙인 만큼 어느 정도의 결과는 뒤따라와서 저 또한 격해진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달 동안은 시모와 남편은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월급은 제가 관리를 하게 되면서 결혼 1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축을 할 수 있었지만 시모의 불만은 또다시 터져 나왔어요. 여보세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랑 올 수 있니?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니? 꼭 와줬으면 한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는 친정을 좀 가봐야 해서요. 전화로 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가 몇 달 동안 용돈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너는 나랑 한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얼굴 좀 보자고 했던 거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알고는 있을 텐데 언제 소식을 들려줄 거니?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려줘야 나도 약속을 지킨 보람이 있는 거지. 어머님, 이제 2달 지났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제 의견을 차단하고 지낸 시간이 1년이 넘었고요.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다는 걸 모르세요? 제가 아이를 임신하면 어머님의 태도가 바뀔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각서라도 쓰시겠어요? 앞으로 용돈은 제가 얼마를 드리던 불만을 가지지 않고 그이가 벌어오는 돈은 절대로 건들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세요. 임신하는 순간 제 인생도 돌이킬 수 없는 건데 어느 정도 확답은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보고 각서를 쓰라는 거야? 2달 용돈 안 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지. 얼마나 더 참으라는 거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으면 내 노력을 알아줘야지. 이제는 각서까지 쓰라는 거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됐다. 너한테 손주를 바라느니 그냥 아들 돈 내가 쓰고 만다. 거 봐요. 어머님은 제가 손주를 임신했어도 똑같이 행동하셨을 거예요. 최소 1년은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셔야죠. 아버님도 일하시는데 왜 그이한테서 돈을 더 받아 가시려는 거죠?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갈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또다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어머님 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모르세요? 제가 어느 정도 심적인 안정이 되어야 어머님한테 손주도 안겨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저를 도와주세요.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동안 남편한테 받아간 돈이 얼마인데 2달 참았다고 손주를 빨리 보여달라는 게 너무 억지스러워 보여 제가 시모의 행동에 믿음이 갈 수 있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자 원하는 결과를 빨리 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던 거였어요. 솔직히 임신을 하게 되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께서 식당 일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되었는지 평소에도 약하셨던 허리에 디스크가 오게 되면서 수술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전화를 받고 병원을 찾아가니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일정까지 잡아 놓으셨는데 엄마가 허리를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퇴근하고 병원에 와서 한다는 말이 디스크 수술 대신 허리 복대를 하라는 충격적인 말을 대놓고 엄마 면전 앞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화를 내게 되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오자마자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수술 대신 허리 복대를 해주라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원래 나이 들수록 허튼데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 엄마 용돈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결국 돈줄을 막아버렸는데 장모님한테는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 허리 한번 손대면 계속해서 병원비 나갈 텐데 나보고 지금 그 꼴을 보라는 거야? 당신도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거 아니야? 정말 필요한데 돈을 사용하는 거랑 즐기기 위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그리고 내가 굳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아빠가 알아서 다 해결하시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뭔가 얼굴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당신 어머님이랑 좀 전에 통화했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 좀 전에 통화했다.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데 왜 당신 눈치를 보면서 용돈을 다 써야 하냐고?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들어 하시길래 이번에 기분 전환 좀 하시라고 300만 원짜리 피부숍 끊어드리고 오는 길이야. 앞으로 내가 일해서 벌은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동안 얼마나 서러우셨으면 300만 원짜리 피부숍 끊어주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는지 알아? 앞으로 나한테 큰 소리 치기만 해봐.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손주를 빨리 안겨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남편은 그동안 자기가 벌은 월급 모아놓은 통장을 내놓으라며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그런 사이의 모습을 보곤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부모님께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했고 남편을 끌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한계치에 다다르고 말았죠. 남편은 제가 분노한 모습에 잠깐 움찔거렸지만 꼴의 자존심은 있는지 절대 굽히지 않겠다며 저를 보면서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떠나가 버린 상태였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저희 엄마한테 괜찮으시냐는 한마디보다 나이 들수록 커튼 돈 쓰면 안 된다고 허리복대나 착용하라는 남편의 말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시모에게 300만 원짜리 피부숍을 끊어줬다는 거에 이 사람과 살다간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저희 둘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게 되었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따라왔고 제가 부동산에 들어가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거리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 명의로 된 신혼집 금매로 내놓고 이혼할 거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얼굴이 노랗게 떠서는 개거품을 물며 저를 붙잡으려고 횡설수설하며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애언을 하고 있었네요.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당신 나랑 이혼할 거냐고? 극단적인 선택은 모두에게 불행만 안겨줄 뿐이야. 좋게 해결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벌써 못 볼 걸 다 봤는데 우리가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능력도 없는 당신, 내가 왜 선택을 했는지 알아? 그래도 사람이 좋아 보여서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 선택했던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 어떻게 마련한 건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부모님께서 뼈 빠지게 벌어모은 돈으로 장만해 주신 신혼집이라고. 당신이 그동안 어머님한테 돈을 갖다 바치지 않고 모아두기만 했었어도 둘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겠지. 평생 당신 어머님 수발이나 들면서 살아가봐. 나중에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당신한테는 뭐가 남을 것 같은데? 결국 빈 껍데기만 남아서 당신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겠지. 누가 당신같이 능력 없고 마마보이인 사람이랑 함께 살려 하겠어?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다. 남편은 제가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정말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는지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이혼을 결정했고 시댁 집안에서는 저를 붙잡기 위해 끝까지 말렸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국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채 이혼을 결정하고 말았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나눌 것도 없었죠. 그런데 저와 이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지방에서 주말에만 잠깐 올라오시는 시부가 시모를 내쳤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숨어 지내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저와 이혼을 한 뒤에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려주고 있었죠. 시모는 시부가 그동안 벌어왔던 돈들 전부를 한 푼도 남겨둔 적 없이 모조리 시모의 사치를 위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시부가 돈 문제로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시부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에 대해 물어봤는데 시모가 제대로 말을 못하자 추궁을 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입을 열었지만 그때는 이미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이었죠. 매달 생활비 빼곤 남편이 벌어오는 돈과 시부가 벌어오는 돈으로 에스테틱 시술, 성형, 쇼핑, 개모임 여행 등
시모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흥청망청 쓰고 있었다가 결국 그 돈도 모자랐는지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게 됐다는 것까지 뒤늦게야 알게 되면서 사태 수습을 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가 버린 상황이라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지금 시부에게 붙잡히지 않으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시부에게 걸리는 순간 뼈도 못 추리겠죠. 시모의 행동을 보면 정말 답도 없는 것 같아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집안의 가장과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을 시모는 아무 고생 없이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많은 돈을 탕진하면서 살아왔다는 게 너무 미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시모의 끝은 시부에게 내쳐지게 될 거고 땅을 치며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겠죠. 그런 집안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온 거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의 시작은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 유의하시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